서울의 봄. 아, 이제 세상이 변하는구나. 본인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정승화 날려보내고 최규환은 뭐 있으나마나 바지사장이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구나. 하루아침에 이 정치 인생이 절단이 난 삼김. 이간질 시켜서 싸움을 부추기는 거야. 모두가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다 당한 거야. 참다운 민주주의, 민주복지국가, 우리가 정착시켜야 할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가 참 고생한다. 절대 권력을 위해서 재벌을 소탕하는데요. 경제단체 아주 다 통폐합시켜버리겠다. 서울에 보면 결과적으로 전두환에 보면 거죠.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도 봄처녀 제 옷이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우리들 마음속에도. 자, 봄 기온이 완연한 4월입니다. 서울에도 설레는 봄이 왔는데요. 봄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1980년 누구보다도 설레는 마음으로 봄을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1980년 서울의 봄은 11.6 사건 이후에 봄이 올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대권력에 불탔던 전두환의 등장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흐린 안개 정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원인은 봄이었지만 아무도 그 해를 봄으로 기억하고 있질 않죠. 제 기억에도 어떤 겨울보다도 춥고 어목하고 시렸던 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이죠.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 신군부를 앞세운 전두환 세력이 권력을 휘어잡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계의 거물들을 제거하고 또 재벌 총수들을 압박해서 절대 권력의 1인자가 되었는지 전두환 정권 찬탈 작전의 모든 전말과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1980년 서울의 봄이잖아요. 어감 자체만 보면 굉장히 설레고 좋은 의미 같은데 그 시절이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네, 서울의 봄이라고 하면 이제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11.6 사건 직후부터요. 전두환이 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장악했던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직전까지 그 사이에 있던 7개월간의 정치적 과도기를 뜻하는 말인데요. 혹독했던 겨울과도 같은 정치적 암흑기가 끝나고 새로운 민주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를 봄에 빗대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원래 역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봄이라는 언급을 할 때 보면은 보통은 실제로 봄이 왔다 이것보다는 봄이 올 것이라는 어떤 좀 더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을 좀 봄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50년대 이후에 보면은 68년도죠. 그때 체코에서 보면은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동구권의 이제 자유화의 바람이라는 거에 대한 기대 그 자체가 프라하의 봄이라는 걸 표현됐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죠. 80년대 보면은 이제 그 서울의 봄 네, 결국 이제 민주정부 민주자유화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봄으로 표현됐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중국도 89년에 이제 천안문 사태를 포함한 일련의 어떤 그런 기대 심리를 이제 베이징의 봄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용어도 있거든요. 봄이 어떤 완성을 뜻하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 기대감의 의미가 컸던 거죠, 보면은. 실제로 11.6 사건 직후에 서울의 봄을 맞은 우리 국민들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국의 민주화의 열기가 가열되면서요. 학생들과 시민들은 그 당시 마음껏 민주주의를 외쳤고요. 당시 박정희를 이을 대권 주자로 거론됐던 최규하 국무총리,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인 정승화, 그리고 YS, DJ, JP 3김은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죠. 특히 대통령 직선제가 거론되던 당시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3김 세 사람의 만남은요,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80년 2월 25일 서울 인천기념관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 씨가 처음으로 만났다. 각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뒤 직접 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가 거론되던 이때
유력한 세 사람의 만남은 언론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긴 겨울 공화국이 끝나고 찾아온 서울의 봄에 본격적인 정치권의 봄이 불붙기 시작했다.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수 있고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텔레비전에 나올 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개화되는 상황이 그냥 눈앞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텔레비전에서 재야 정치인 혹은 국회로 축출됐던 야당 총재 이런 사람들이 막 보여서 회동하고 악수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많은 기대들을 한 거죠. 평상시에 정치에 관심이 있건 없건 이제 세상이 변하는구나. 이 기대감이 가득했던 봄입니다. 그런데 진짜 봄을 맞은 거는 삼김이 아니라 전두환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이제 하나회가 그 당시에 사실 군 요직을 장악하고 있었거든. 네.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데 하나회의 자기가 대장이야. 그런데 12.6 사건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맡아요. 거기 발탁된다고. 그러면서 딱 보니까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이 사람만 날려보내고 최규환은 뭐 있으나마나는 바지 사장이죠? 바지 사장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야, 이게 하늘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구나. 딱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위가 다 날아갔으니까 몇 명만 더 보내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이제 내가 1인자가 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 시민사회는 다 그냥 세상이 바뀌고 삼김씨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언론들이 끊임없이 안개 정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시점을 표현하던 전형적인 말이 안개 정국인데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필 당시 공화당 총재가 했던 그 발언이 유명했죠. 춘내 불사춘. 봄은 왔으나 어쩐지 봄 같지가 않다.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을 텐데 언론들이 다 그걸 꺼내놓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네. 뭔가 이상하다는, 뭔가 불안의 기미가 우리의 희망 섞인 사회 분위기 속에 저리에 흐른다는 정도만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 안개 정국으로 만든 장본인 이 전두환이 1인자가 되기까지는 불과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1980년 서울의 봄에 벌어진 전두환의 정권 찬탈 작전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서울의 봄 1979년 10월 27일 박정희 대통령 서거 하루 뒤 드디어 유신 시대가 끝나고 서울의 봄 첫날을 맞이합니다. 2인자였던 김재규가 1인자였던 박정희 대통령과 라이벌인 차지철까지 제거한 상황에서 전두환은 1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는 행운을 얻습니다. 군인, 검찰, 경찰,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통합 행사하는 엄청난 권력이었죠. 전두환은 이를 기회 삼아서요, 정권 찬탈 작전의 역사적인 디데이를 시작합니다. 전두환의 정권 찬탈 작전 1단계는요, 먼저 작전 시나리오를 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두환이 무명이었던 거죠. 네, 전혀 몰랐죠. 국민들도 모르고. 그럼 이번에 정말 기회를 제대로 얻은 건데 핵심 과제들이잖아요.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을지 궁금해요. 저는 그게 현대사 한 60년, 이제 70년 가까이 돼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극적인 순간이 5.16하고 저 12.12 젖된 것 같아요. 근데 12.12는 이렇게 놓고 보면 5.16을 완전히 그냥 판박이처럼 5.16 후에 벌어진 한 1년 동안 있었던 일하고 12.12 이후에 벌어진 한 1년 동안에 있는 일들을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5.16 때도 장도영을 제거하기 위해서 5.16 이후에 한 4개월 걸리거든요. 장도영 제거하는. 장도영 제거하면서 반혁명으로 해가지고 장도영 관련한 장성들 전부 다 체포하고 그때도 한 40-50명 체포하면서 완전히 독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무슨 사회정화법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깡패들 잡아들여가지고 제주도에 보내서 5.16 도로 닦고 그게 삼천교육대잖아요. 그것도 똑같고 화폐 개혁하는 것도 똑같고 재벌들 잡아들여서 부정축제자로 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 하는 일이. 벤치마킹이 된 네, 거예요. 그냥 그때 있던 거를 놓고 순서대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까 안개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말하자면 전두환이가 합동수사본부장이잖아요. 다 꿰뚫고 있는 거 안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개로 보였지만 나는 이미 안개가 아니라 쫙. 정확히 맞아, 얘기하면 맞아. 이제 정보를 다 장악하고 그래 있었죠. 정보를 장악해. 정보를 장악하고 박정진이야. 넌 요걸로 보낼 수 네. 있고 가면서 너 그냥 스캔들 요거 그냥 보낼 수 있고 다 보내는 게 다 잡고 있었기 왜냐면 때문에 감청을 다 하고 녹음 다 해놨거든. 다 잡아놓은 거야.
아 이거 니네들은 날짜별로 너는 언제 보내고 넌 언제 보내고 쫙 다른 사람만 아는 게야. 나는 쫙 빼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권력에 반대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아주 취약한 다원화되지 않은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2000년대에 누가 군부에서 쿠데타를 한번 해봐. 사단병력 끌고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시민들 반대해, 정치권도 쪼각쪼각 나뉘어서 이거 하나로 못 잡거든요. 이때만 하더라도 일단 군만 장악을 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한다. 그러니까 시민도 성장하지 네. 않았고 정치권들도 아주 취약했던 시절의 산물이어서 전두환이 오직 신경 써야 될 건 군권을 확실하게 잡는 그건 뭐 군권만 잡으면 기성 정치인들은 그냥 치기 좋았던 시절에. 서울의 봄 79년 11월 6일 작전 시나리오를 짠 전두환은 드디어 작전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박정희의 남자들을 소탕하는데요. 그 첫 번째 표적은 12.6 사건의 주범이자 박정희의 2인자인 김재규였습니다. 전두환이 이끄는 12.6 사건 합동수사본부는 군내 인맥을 동원해 27일 새벽 김재규와 부하들을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으로 체포합니다. 이후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두지휘한 전두환은 사건 열흘 뒤인 11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허욕이 빚은 내란 목적의 살인사건이다 라면서 김재규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0월 26일 역사적인 비극의 발단은 김재규가 은연중 계획하에 자행된 범행이었음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처음 기자회견 했던 때는 아마 전 국민이 다 봤을 거예요. 저도 봤는데. 수사 결과 발표할 때요? 예, 그때 너무나 전 사회가 특히 모든 언론이 굉장히 긴장하고 주시하면서 봐서 이게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느낌 속에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그 후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 굉장히 자주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모습을 비추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합동수사본부장일 뿐이었는데 여러 가지 그 TV 브리핑을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김재규 조사 과정에서 별로 깊은 관계 없는 여러 주변 인물들까지 사실이 드러내면서 그걸 발표해서 그 당신 전두환 이름도 몰랐던 국민들한테 점차 그 존재를 각인시켜 나가는 과정을 보이게 되죠. 서울의 봄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박정희 남자들 소탕 작전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전두환의 작전 3단계는 눈에 가시인 정승화 장군을 제거하는 거였는데요. 당시 계엄사령관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장군은 포스타였죠. 포스타의 대장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안사령관이자 12.6 사건 합동수사본부장인 전두환은 투스타 소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투스타 전두환이 포스타인 정승화를 체포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12.12 사태를 간단히 설명하면요. 정승화 총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김재규와 공모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 이런 겁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신군부가요. 재규와 대통령의 승인 없이 상관 정승화를 체포한 군사 반란 사건을 12.12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미션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 군사 반란까지 일으킨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상관 정승화가 굉장히 눈에 가시였나 봐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상관 정승화 총장도 결국 전두환이 계속 이제 그 언론에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기고만장해졌다는 느낌을 좀 받은 거죠. 이렇게 기고만장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 노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차관급 회의까지 막 주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좀 좌천을 시켜야겠다. 또는 딴 데로 좀 보내버려야겠다. 야전군 쪽으로 보내버려야겠다. 이래가지고 동해지구 경비사령관이라는 곳으로 발령을 내기로 했는데 문제는 그게 또 새어 들어간 거죠, 보면은. 예, 전두환이 모르고 이렇게 전두환이 모르고 딱 너 내일 저기 가라라고 발령을 내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이렇게 상의하고 이런 것들. 당연히 그 당시에 수사기관을 다 맡고 있던 전두환의 귀에 감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걸 알게 된 전두환이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하면서 선수를 친 게 이제 바로 12.12 사건이었던 거죠. 동해지구 이 사령관으로 이미 발령이 난 상태였는데 발표가 12월 13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가 늦었던 거예요.
정승화 총장이 하루만 더 빨리 12월 11일 날 발령됐으면 이런 12.12 사태가 있을 수도 없었어. 결국 신군부에 의해서 체포된 정승환은 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연행이 돼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공법 재판에 회부가 돼서 내란 방조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재판 직후에는 육군 2등병으로 강제 예편이 됐고요. 군적에서 삭제되는 굴욕을 당하고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되죠. 12.12 사태로 전두환은 박정희 시대의 군 권력자였던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고위 권력자들 40여 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이제 군대 내에서는 전두환에게 감히 반발할 세력이 없어지게 된 건데요. 전두환은 12.12 사태를 기점으로 실질적인 군사 정권을 장악하게 된 셈입니다. 이때 당시는 외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정정을 외신을 통해 하는데 12 사태 직후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추악한 쿠데타이다. 그러면서 이란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국의 비상사태가 당면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전 이후 가장 큰 국가 위기에 부딪힐 수 있다. 미국은 이 냉혹한 드라마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게 사설 내용이었습니다. 가만두고 볼 수만은 없다던 미국은요. 쿠데타의 주범인 전두환을 예의주시합니다.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요. 레이건 대통령에게 올린 전두환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전두환은 이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지식에서 많은 결함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지식 습득이 매우 빠르다. 그리고 일부 소장파 군인들보다 독선적인 면이 적고 융통성이 있는 편이다. 이렇게라고 전두환의 성향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죠. 제대로 분석했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미국의 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예, 이제 약간 그러네요. 미국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은 잘 할 수 괜찮다. 있겠다.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중요한 할수 얘기가 있겠었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동맹국의 하나인 한국이 저렇게 소요 사태가 되니까 긴장했던 건 뭐 당연하지만 미국보다 더 긴장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12.12 사태 가장 긴장한 나라는 북한인데 이때 김일성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조선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 있다. 군 수뇌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다. 언제든지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만반의 준비를 해라 하며 전투태세에 돌입. 만반의 준비라는 만반의 전쟁할 준비?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거야. 우리도 왜 김일성이가 죽었을 적에 우리도 전투태세에 네. 돌입하거든. 저쪽에 순회가 죽으면 뭔가 혼란 사태가 있어서 쳐들어오는 거 아니에는 그런 그 공포감이 그러니까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였던 맞아. 거죠. 그 얘기죠. 북한으로서도 이제 전군 비상 총동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언제 무슨 일이 설지 모르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영해였던 박근혜 당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일 먼저 전방은요라고 물어봤었다고. 사실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북한이 내려오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인 거였던 것 같아요. 1979년엔 진짜 너무너무 불안했겠네요, 국민들이. 그럼요. 서울의 봄 79년 12월 21일 12.6 사건 수사를 선두지휘하며 대중의 인지도를 얻고 12.12 사태로 군의 최고 핵심 인물로 급부상한 전두환은 이제 치밀한 분해전에 돌입합니다. 전두환의 정권 찬탈 작전 4단계는 정치인과 국민들에게 서울의 봄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고무머리는 없는데 잔머리는 비상한 양반이죠. 여러 모임과 미군 관계자, 언론 등을 통해서 본인은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군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면서 자신과 신군부를 향한 반발과 의혹을 불식시킨 뒤에 방심한 틈을 타서 일격을 가하려고 한 거죠. 전두환은 보란듯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최규하를 정식 대통령으로 내세웁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79년 12월 21일 대통령 최규하. 네, 1979년 12월 21일 대한민국 제10대 대통령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에 올라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허울뿐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내각에서 뭐 자기 뜻 관철할 그런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이 8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국무회의를 한 번 열었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아무도 안 갔다는 거예요. 뭐 보고를 하러 장관이 가든 장군이 가든 뭐 뭘 했어야 되는데 딱 한 번 주재한 회의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최규하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내각회의가 아시는구나. 너무 유명한데 미스 유니버스 대회 대책이었던 게. 미인대회를 논의해요?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미인대회는 왜 개최해요? 아니 그건 여러 해 전에 결정이 돼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국제 행사 같은 걸 별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큰 행사는 큰 행사야. 그런데 장관들이 와서 정말 짜증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국에 근데 최규하 대통령 외교관 출신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 국제대회. 해외 국가 이미지에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열리니 많이 이거 논란이 많았어요. 열리긴 했어요, 그럼? 열렸어요. 열렸어요.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 제가 이제 자녀분하고 이제 길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그 식사가 나오는 거야. 밥을 또 예. 밥을 먹었어요. 또 옹호론이 나오겠고. 밥 안 먹었으면 예. 옹호론. 너무너무 억울해하시고 자기들이 그 가족들이 받았던 그 압력과 그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집에서 엄청나게 군인들에 둘러싸여서 온갖 뭐 협박. 힘들었던 협박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최규하 대통령을 좀 바보 같지 않느냐 왜 저러고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전문가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었다 이거지. 심해. 저는 정말 그 어쩔 수 얘기에 없었다. 너무 이 동의가 안 얘기를 돼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때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군부의 압력도 받았고 모욕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최규하 대통령의 처신은 딱 하나, 보신. 나 하나 살아남자. 보신 이외에 뭘 했지? 자기 한 몸과 자기 일족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눈치를 보고 그냥 조용히 어떻게 해서 조용히 물러나서 아무 일 없게 요거 하나 했던 것이지 역사에 자기를 거른 흔적이 전혀 없어요. 대항한 것도 없고 적극 협조한 것도 근데 없고. 그렇게 이야기 간단히 할 내용이 아닌 게 그 모든 언론과의 차단, 그러니까 모든 그 주변에 모든 그 신군부로 가득 이렇게 둘러싸여서 포위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아주 절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니 근데 전통이야.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고정 순종. 그러니까 영철 인간적으로는 보시는. 굉장히 이해가 가죠. 그런 어떤 상황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을 거라는 걸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사람한테 권력을 주는 이유는 정말 그런 극한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 정말 희생하고 정말 던질 수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권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쉽게 말해서 미국이 이 쿠데타에 굉장히 반대였기 때문에 최규하 대통령이 의지만 있었으면 미국하고 딜을 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 대사 만나서 미국 요인하고 파이프를 가지면서 군이 이미 군권을 장악했어도 주한미군이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했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든 즉 군이 다시 한번 집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태도는 취할 수 있었는데 저도 이제 우리 김갑수 잘 무리 없이 넘어가는 데 모든 걸 걸었어요. 갑수쌤 같이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날 저녁에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좀 맞을 뻔했어요. 굉장히 그분은 굉장히 이제 흥분해서 사람 완전히 그걸 네가 한번 직접 당해봐라. 그렇지. 그렇게 왜냐면 딱 죽음 얘기하더라고. 앞에 죽음의 공포 앞에 박종희 네가 직접 장사가 당해봐. 그런 없을 소리가 수 지금 나오는 거야. 이 얘기를 아, 저한테 하는데 총질대고선 뭐 막 할 협박하고 수가 그러면 뭐 아니 그러면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잘못된 정도까지는 건데.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되기가 쉬운지 아냐 이런 식으로 최규하 항변을 대통령이 할 말 하면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번 직접 우리는 당해봤다. 그걸 직접 당해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우리는 되는 얘기를 평범한 하더라고요.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두환의 작전이라는 거는 자기가 어쨌든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 파는 거니까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재밌다. 적절할 정도로 진짜 서울의 봄은 부추겨 놓은 거죠. 아 나는 이제 군대로 돌아가겠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돌아가겠다. 왜 군이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거고 국민들은 그거 보면서 그래도 뭐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제 개헌하고 또 대통령 선거 이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이제 실현되겠구나라는 생각하니까 이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제 마음에 봄이 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화당이 어쨌든 구세력의 2인자였던 JP가 당연히 언급되게 되고요. 그리고 야권 측에서는 이제 YS가 이제 다시 또 대권 후보로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제법 그래도 선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보면은. 네, 서울의 봄, 1980년 2월 29일. 전두환은 서울의 봄을 더욱 더 부추깁니다.
이날 박정희 정권 당시 긴급조치법 9호 위반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된 DJ를 사면 복권을 시켜준 건데요. 유력한 대권 후보를 풀어주면은 이제 완벽한 3김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좀 선거 운동이 더욱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전두환의 의도였는데 전두환의 작전 5단계는 삼김을 이간질시켜서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기본 전선을 전략이지, 기본 전략. 여기에 이제 말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최규하 대통령이 역사의 욕을 좀 먹고 있는데 나는 이 대목에서 YS와 DJ도 역사의 욕을 좀 드셔야 돼. 아니 진짜 이때 난리가 났어요. 아주 자기들이 이제 정권 잡은 줄 알고 아주 둘이 또 싸워. 어떻게든 힘을 합쳐서 군사 정권에서 막을 내리고 네. 민주화를 이루려는 잘하자면 목숨 건 투쟁을 한 게 아니라 자기 권력 싸움을 진행을 해요. 이때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거기다가 JP는 또 YS 이것들 봐라 DJ YS 싸우는데 하면서 나는 이거 어떻게 처신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어떻게 국민들은 아이고 뉴스 나오는 거 보고 칠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나라 맡겼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군부 세력한테 명분을 주는 거예요. 오랜만에. 역시 우리나라는 군대밖에 없어. 이런 명분을 주는데 일조한 게 나는 YS와 DJ의 근데 싸움, 왜? 양팀의 네. 싸움이다. 나 이렇게 오랜만에 봐요. 참 전의가 불타는데 오히려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말하는 거야. 지금 말하는 그 시절의 논조가 바로 군부의 논조였고 그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 전두환이 쾌재를 부른 거 아니에요? 이 상황 아니 보면서. 정치가 실종됐던 실질적 총통제 하에서 총통이 거세되고 난 다음에 민간 정치 세력들이 자기 정치 지분을 확보하고 또 집권하기 위해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한 모습이에요. 그게 어떻게 나라가 망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발전해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삼김이 각자의 지지 기반을 토양을 바탕으로 해서 집회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인원도 규합하고 이게 어떻게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아니, 정치가 활발한 것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시각 아니에요? 자, 지금 강적이 시청률이 안 나오고 지금 좀 위기 상황이에요. 자, 우리 힘을 합쳐서 야, 저 말 많으니까 저건 빼고 김갑수 씨 빼자. 이러고서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가 제대로 시청률 올리고 멋진 프로 만들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합치면 그러니까 토론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 망해. 용석이는 박종진이 빼자고 그러고 박종진이는 강용석이 빼고 지가 여기 앉겠다 그러고 김성경이는 감사면 이거 박종진한테 붙어야 돼 강용석한테 붙어 이러고 그러고 김갑수는 맨날 때만 쓰고 난리치고 그 사이에 저렇게 공교쌤이 다 찾아잡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가 누구 차지가 돼요. 근데 삼김이 다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전두환의 괴력에 다 넘어갔다는 게 전 너무 전두환이 제일 신기해요. 똑똑한 거지. JP가 제일 이상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는 군부가 너무 셌기 때문에 네. 어떤 정치인도 군부의 승인이나 최소한 묵계로 뭔가 뒤에서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비겁한 할수 없다고 변명입니다. 생각- 아니, 민주화 투쟁하겠다는 사람이 목숨을 걸어야지 자기 세력 잡으려고 목소리 둘이 싸워요. 걸었어요. 아니, 목소리 걸었어요. 비겁한 그런데 변명이에요. 집권은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김대중이 굉장히 강경한 제야를 등에 업은 정치인 같죠? 그러나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는 군부는 여러 세력이 있는데 군부란 것도 일정 지분을 자기가 확보하지 못하면 절대로 집권할 수 없어요. 박사님. 그래서 현실을 집권하기 위한 근데 과정이 아까 있어요. 최규하 대통령은 눈치 아까 보고 최규하 대통령은 굉장히 얘기하더니 삼김은 아니, 답답해 미치겠다. 가령 그거는 논리가 안 똑같은 맞잖아요. 거죠. 그건 맞아요. 화합했어야 돼요. 자, 다음 어디야? 화합을 할 수가 다음 없는 가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그만 싸워. 상황을 어떻게 해? 정반대 세력들이. 서울의 봄 80년 4월 15일 삼김이 세력 싸움에 치중해 있는 사이에 전두환은 자신의 집권 야욕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네, 전두환의 작전 6단계는 중앙정보부를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두환은 암암리에 김재규 체포 이후 윤일균 차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중앙정보부장 자리에 서리로 취임하는데요. 보직을 가진 현역 군인은 중앙정보부장을 겸할 수 없다는 법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서리라는 편법을 써서 직책을 얻은 겁니다. 그 이유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청와대 권력의 핵심인 중앙정보부를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였죠. 이로써 전두환은 허울뿐인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사실 알짜배기 보직들은 따로 있죠 보면은 예를 들어 정권이 새로 들어서도 보면은 뭐 4대 권력기관 뭐 무슨 청장 이런 것들처럼 뭐 알짜배기 기관 따로 있는데 이 시점에서 혼란기에서
안개 속에서 최고 알짜배기 기관은 중앙정보부니까 취임하자마자 바로 중앙정보부 안에 있는 인사를 단행합니다. 그래가지고 12.6 사건에 어쨌든 책임이 있는 조직이 중앙정보부니까, 왜냐면 그 헤드가 이제 그 시해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그 보직에 있는 과장급 이상 전원의 사표를 받아냅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보부 조직을 완전히 자기 신복들을 채워가지고 손아귀에 집어넣는 건데,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래서 거기 그 서울의 봄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제일 똑똑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비상해. 실리를 챙긴 거죠. 전략가야. 근데 저는 이때 기억나는데 이게 4월 15일 날 중앙정보부장 설이 임명됐을 때요. 그 다음날 신문에 엄청나게 크게 다 났어요. 그리고 전두환 사진도 완전히 양복 입은 사진으로 해가지고 딱 이때부터 이제 양복 입었거든요. 그때 신문 봤나 봐요. 10살, 11살인데. 네.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다 신문이 거의 한자였는데 한자도 읽을 줄 알았었어요? 아 여기는 한시를 3살부터 줬대. 솔방울 던지고. 김정일이요. 전두환이 근데- 직접 자기가 중정의 네. 부장 서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장. 아 네. 이때부터 전두환은 물러가라의 구호가 학생들한테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그때 나오지. 그리고 그때 네. 그때 신현학도 나왔어요. 그럼 전두환하고 신현학도 신현학. 그때 성인이었던 제가 증언을 하자면 모두가 맞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다 당한 거야. 전두환이 12.12를 설마, 했다는 건 설마. 이제 알려졌어. 근데 어떻게 군이 또 나오지? 그리고 핵심이 전두환인데 중앙정보부장이 됐다는 거는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니야. 힘이 안 좋았죠. 설마. 근데 계속 이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제 입장에서 전 대통령을 다루다 보면은 되게 좀 나쁜 일 많이 하고 좀 약간은 좀 유식하지 못한 그런 분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똑똑하신데요? 군인이죠, 군인. 아니, 작전을 한 거죠. 정말 이쯤 되면은 이 삼김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셋이서 이제 그만 싸우고 이제 빨리 전두환을 맞서자 하고서 손 딱 잡고서 했으면은 5.18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때 왜 셋이 싸우고 있어? 정말 똑똑한 세 싸운 게 분인데? 아니니까 정치를 했다니까요. 아니, 각기 다른 정확히 정당이야, 얘기하면- 다른 세력들. 그래서 각자 자기 싸운 주장을 거 했던 아니고요? 거야. 원래 그게 권력이라는 게 정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라고 하는 거고, 전두환이 위세를 펼치고 있었어도 대권만을 바라봤던 삼김은요, 현실 직시를 제대로 못했죠. 반면에 외신 기자들은 전두환의 야욕을 눈치채고요, 신군부의 등장을 예고하는 첫 신호라면서 삼김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때 이 세 분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JP는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왜 문제 삼느냐,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IS는 상관없다, 민주화 일정은 예정대로 확실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야구했습니다. 확실하게. 유일하게 DJ만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이 기류를 걱정했어요. 전두환 장군은 이 나라의 모든 정보기관을 장악했다.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든다. 이렇게 경고를 그때 했습니다. 당시 일면에 대문짝하게 삼김의 발언을 실었는데 낙관한다, 우려한다였어요. 그러니까 DJ는 우려한다. 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뒤에 군이 튀어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그 맥락은 잘 안 밝힌 채 우려는 셋 다 똑같아요. 다만 자,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힘을 믿습니다 해서 저는 낙관합니다라고 수사를 했던 거죠. 네, DJ의 우려대로 한 달 뒤에 이 우려가, 경고가 현실이 됩니다. 끔찍한 현실이 됩니다. 서울의 봄 80년 5월 17일. 마침내 삼김이 꿈꿨던 서울의 봄이 단 하루 만에 무차하게 짓밟히는 최후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권력의 1인자였던 전두환은 5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0시 자정을 기점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를 내립니다. 네,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란 어지러운 시국을 수습한다, 이런 명분으로 전국에 있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집회와 시위, 파업을 금지하고요.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그리고 학교는 휴교령 등을 내려서 신군부가 강압적인 탄압과 규제에 나선 것인데요. 당시의 시국 수습 방안 중 하나가 국가를 어지럽히는 정치인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보안사의 대공처장이었던 이학봉은 전두환 정권의 회방을 놓는 정치인들을 부정축제 혐의와 국기문란 혐의 두 분류로 나눠 처리했는데요. 삼김도 여기에 집어넣어서 처단한 겁니다.
네, 전두환은 삼김을 제거하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삼김에게 지옥 같았을 5월 17일 긴박하게 진행된 동교동의 DJ, 상도동의 YS, 신당동의 JP. 이 세 사람의 24시간은 정말 완전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갔을 것 같은데요. 후회해도 이미 늦어버린 그때,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월 17일 저녁 8시 동교동의 DJ 자택.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가 내려지기 4시간 전에 DJ의 동교동 자택으로 다급히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온 건 다름 아닌 DJ 비서였는데 천지개벽이 일어났으니까요. 피하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0분 뒤인 저녁 8시 10분에 DJ의 최측근이었던 조세영 의원 역시 전화로 신변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당부의 전화가 또 오고요. 그리고 밤 10시 DJ가 미처 몸을 피하기도 전에 40명의 군인이요 동교동 자택을 포위하고 무단 침입합니다. 체포된 DJ는 결국 신군부가 조직한 내란 음모 혐의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주범으로 4개월 후에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신군부가 쿠데타를 하고 그다음에 계엄 확대를 통해서 전국을 장악한 그러니까 내란의 완성이었던 5.17이고 5.17은 5월 17일이고 네. 우리가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그 다음날 5.18이에요. 이 의미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5.17 그 전후로 해서 전국에 어디나 일상적 시위가 있었어요. 민주화 빨리 만들어달라, 뭐 노동 결성, 뭐 하여튼 온갖 민주화 요구가 보물처럼 터져서 부산에서도 광주에서도 대전에서도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늘 있어 왔는데 5월 18일 날 딱 광주를 찍어서 엄청난 과잉 진압을 합니다. 사람이 죽게 생기면 당연히 지렁이도 훔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한 군데를 타격으로 굉장히 세게 하니까 일어났고 무기고가 탈취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시민 저항군이 생기고 계엄군이 총격전까지 벌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사람이 뭐 제일 축이 이제 DJ인데 DJ가 사형 선고를 당하니까 이게 국제사회 이슈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반대하고 구명운동을 해요. DJ 사형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교황 요한 바로 2세도 적극적으로 구명운동하고. 국제사회가 들끓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전두환이 누굽니까? 잔머리의 대왕 아니에요. 요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 어떻게 해요? 전두환이 구명을 해주는 거 그래서 가명을 시켜줘요. 그래서 국제사회 그걸 달래면서 그걸 오히려 나는 멋진 지도자다 이거를 쿨한 지도자 이걸 내세우는 가명을 시켜줘. 자기는 뭐 받고요, 그럼? 응? 박은씨 센스 있네. 그냥 가명 안 시켜주지. 좋다.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가명 시켜주는 대신에 레이건 행정부 그 취임식에 내가 참석하게 해달라. 딜을 해. 왜냐면 그걸 왜 참석하려고 그러냐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거에 대한 정당성을 거기 취임식에 국가 원수 자격으로 승인이지. 레이건과 악수하고 정상회담 착 하면서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라는. 김정은이가 시진핑하고 만나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그러고선 이후에 또 감형시켜줍니다. 20형으로 또 감형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형 집행정지 받아가지고 DJ가 80몇 년이죠? 82년에 미국 망명길에 올라요. 그럼 뭐냐면 완전히 이 나라에서 정치 못하게끔 착착 계획된. 거기서 원래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제사회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예, 그래서 사실 DJ 이제 우리가 그 3명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두환의 노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JP 차례를 이제 드디어 나오셨구만. 5월 17일 이제 밤 10시에 한창 이제 뭐 이쪽에서 신당동 JP 자택에서도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공화당에 사실상 수장으로 있었으니까 제1당이었던 공화당의 수장이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권력 승계 서열 1위였던 사실상 JP였는데 1년 만에 공화당의 다른 거물들과 뭐 이후락 이런 분들과 함께 그 10여인이 부정축제자를 몰리게 됩니다. 네, 부정축제자를 몰리게 되고 그 유신 시대의 어떤 과오들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랬더니만은 수사관들은
거기서 또 이제 모멸감을 주죠. 보면은 JP를 연행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언급했던 그 서빙고에 있는 보안분실 빙고 호텔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여줬던 그 공간에 끌고 가서 46일 동안 강도해놓습니다. 46일이면 꽤 긴 기간인데 그동안 외부와 차단해놓고 뭐 여러 가지 모멸감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말은 전 재산인 216억을 몰수당하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을 금지시킵니다. 결국에는 정치인의 생명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건데 그거를 끌어놓은 거죠. 보면은 정치 활동 금지라는 거를. 나라에 대해서 막 항변하고 뭐 잘못 말했다가 그냥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당연하죠. 그런 많이 상황이었어요, 죽었어요. 그때. 네. 그런데 좀 다른 게 박정희 통치는 쿠데타를 위한 통치고 그 이후에 뭐 유신까지 했는데도 여러 이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적인 특성도 있고 성취도 있고 전두환 시기도 경제 안정이라는 건 좋은 게 많을 텐데 우리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시대가 안 맞았던 거예요. 전두환은 그때 또 쿠데타를 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대 조류가 이제 민간 정부로 들어설 만큼 한국 사회도 됐는데 그걸 역사를 거꾸로 돌려서 거의 북한 통치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 지금 3김 중에 지금 JP, DJ는 제거가 됐고 남은 건 YS인데 YS는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떨고 있었을 것 네. 같아요. JP가 서빙고 분실에 연행될 무렵이었던 밤 11시 YS는 신민당 경기도지부 개편대회에 참석한 뒤에 상도동 자택에 막 귀가한 참이었죠. 막 잠자리에 들려는 찰나에 YS는 한 측근으로부터 당장 피신하라는 전화를 받습니다. 3시간 후인 새벽 2시 DJ와 JP가 연행됐다 이런 소식을 들은 YS는 비상사태를 파악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긴급 정무회의를 소집합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YS는 몇 시간 후인 18일 아침 국회에서 정무회의를 열고 연행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계엄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오후 3시에 상도동 자택에 귀가한 YS는 신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하는데요. 이때 신군부가 들이닥칩니다. 신군부는 YS에게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타이르다가 말을 듣지 않자 강력하게 협박을 합니다. YS를 미워할래도 미워하지 못하는 게 이런 대목 때문이에요. 이게 목에 지금 이게 총검이 왔는데 그렇지. 거기 맞서는 사람이 YS예요. 맞아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 YS만이 싶은데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이렇게까지는 못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해. 근데 저건 협박이 이틀 후에 현실화됩니다. 5월 20일이죠. YS가 상도동 자택에서 그 기자회견을 강행을 하게 되는데 전두환은 M16 소총에 실탄 장전한 그리고 착검까지 했어요. 무장병력 한 중대를 보냅니다. 이건 죽이자는 거 아니야. 칼 뻗고 이 사람 정치인인데 왜? 그러니까 집이 그러니까 안팎으로 완전히 봉쇄됐는데 이날 YS가 기자회견을 실제로 강행을 합니다. 그런데 한 줄도 보도되지 못하고요. 단 하나 어디죠? 아사히 신문 해외 기자가 언론이었군요. 보도하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추방됩니다. 보도했다는 사실로. 내신 기자가 추방됩니까? 대단한 거니까 대단한. 이게 없다, 진짜. 살기 아니면 죽기 정도. 내가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전두환 이쪽 세력은 그럼.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추방하려면 없어요. 명분이 있어야 아니 될 거 우리 아니에요. 이번에 명분이고 뭐고 뭐야 이거는. 그로부터 얼마큼 지나나 8월 얘기입니다. 8월에 보안사 대공처장이었죠. 이학봉이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로 악역을 다 맡아서 한 그 양반이 결국은 YS 정계 은퇴를 발표하게끔 만듭니다. 강요로. 그리고 이듬해 4월 말까지 1년간 집에 연금됩니다. 징역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뭐 집 밖에 못 나가는 연금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천적이자 방해물이었던 3김 모두가 제거가 완성이 됩니다. 1980년 5월 17일 3김까지 몰락을 하면서 7개월간의 서울의 봄은 진정한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저때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으면 저거를 TV에서 보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많이 민주화된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다 나왔죠. 국민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저런 보도가. 진짜. 근데 우리나라가 쿠데타 반란군이 제일 먼저 이제 언론사 앞에 탱크 따다다닥 배치하잖아요. 네. 지금은 그러면
다음 뭐 카카오톡 이런 데도 같이 되나? 당연하죠. 그러겠죠. 이거 못하게? 와, 그래야겠죠. 그리고 그게 상상도 더 할 수 중요하겠죠. 없어. 근데 그거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못하죠. 이제. 그래서 못할 거예요. 이제 네. 못하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요즘은- 5천 명만 가지고도 했는데 지금 5천 명 갖고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유튜브 상황이. 같은 데다가만 내가 지금 그럼. 한국이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안 되죠. 전쟁 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뿌리면은 유튜브를 어떻게 통제해? 그러니까 안 돼. 못하죠. 그 강력한 대권 주자에서 하루아침에 이 정치 인생이 절단이 난 삼김.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 삼김 중에 대통령은 누가 됐을까요? 근데 그때 상황으로서는 당연히 JP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DJ나 YS가 다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DJ, YS가 당연히 커 보이고 JP는 작아 보이는데 당시 상황에서는 JP는 국무총리를 4년, 5년 가까이 했고 그리고 20년 가까이 그냥 정권의 2인자였어요. 근데 그 2인자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싹 비니까 눈에 띄는 사람 JP밖에 없었거든요. 만약에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처럼 됐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 판으로 타임머신 타고 갔다. 지금의 민주주의다. 직접 선거했다. 이러면 저는 YS로 민주화 물결이 확 불 수 있었다. YS가 잡을 수 있었어요. 근데 YS와 DJ가 이걸 합을 하는 안 바람에 못 잡은 거야. YS가 잡을 수 저도 한마디 할게요. 그때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은 DJ는 1km에서만 봐도 막 빛이 난다 이런 소문이 있었고 학교 다닐 때 YS는 100m까지 와야지 얼굴에서 빛이 난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내가 분명히 그때 중학교 때 들었는데 왜요? DJ가 훨씬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DJ가 DJ가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좀 신격화된 네, 점도 있고 맞아요. 그런 약간 부분이 메시아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현실로 내려오게끔 그 신군부가 제일 계략을 쓴 게 6.29 때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DJ 육성을 내보낸 거예요. 그때 완전히 텁텁한 사투리 시골 할아버지 목소리를 온 국민이 처음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DJ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도 변함이 없으나 그분이 사람이지 신은 아닌데 그때는 정말 메시아를 그리는 사람들에게 DJ가 그런 특히 대학생들한테 분위기가 그렇게 있었어요. 네. 서울의 봄은 결과적으로 서울의 봄이 아니라 전두환의 봄이 된 거죠. 아주 꽃놀이패예요. 그래서 이제 뭐 서울의 봄이 끝나고 일주일이 됐을 때 5월 24일입니다. 네. 5월 24일 날 이 첫 번째 이 목적이 제거의 대상 목적이 누구예요? 누구겠어요? 김재규? 그렇지. 이거 김재규가 일은 저질렀는데 뭐 김재규를 영웅으로 취급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뭐 민주투사다, 뭐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야수의 심장을 심정으로 쐈다고 했으니까. 그 유신의 심장을 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거 김재규 살려야 된다. 김재규가 영웅이다. 그러니까 신군부 입장에서 이거 골치 아프네. 저놈부터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러고 이걸 사형을 그냥 극비리에 그냥 탁탁탁.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는데 재판이 상고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신군부가 재판이 늦어져서 사회 혼란이 일어나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재판 그 대법원 앞에요. 탱크를 가지고 가요. 어머, 북한은 탱크야. 북한 탱크야. 네. 빨리 이거 처분해라. 재판 내려라. 이거 어떻게 재판장에서도 그냥 빨리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죽여버려요. 사회 혼란이라는 단어에 거부감 크다. 이게 전두환 집권 시기가 가장 큰 사회 혼란기였거든요. 거리에 날마다 최루탄을 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그리고 민주정의당이래.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좋은 말은 다 좋은 갖다 말은 다 써요. 하지. 다 갖다 쓰는 게. 정권 찬탈의 방해물을 모두 처단한 전두환. 이제 남은 건 허용뿐인 최규하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쇼맨십이 강했던 전두환은 이번에도 언론을 이용합니다. 5.17로 언론을 자유자재로 통제하게 된 전두환은 대통령보다 자신의 이름을 자주 노출시키고 사진과 얼굴을 더 크게 등장시킴으로써 최 대통령의 신분을 격화시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허울뿐인 자리에 바지사장 아니에요. 거기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어 봐야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었는데 이때 신현학 당시 총리죠. 당시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이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했대. 계속 압박을 했는데 하야를 계속 거부하니까 신군부가 여러 차례 협박도 했다, 회유도 했다 이런 걸 신현학 씨가 나중에 검찰에 진술을 합니다. 어쨌든 신군부가 80년 8월 15일 날 대통령 하야하겠다고 몰아놓고선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야, 이 광복절에 사임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다. 8월 16일 날 하루 늦게
하루 늦췄다 그래요? 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그 간접 선거를 통해서 투표자 2,525명 가운데 2,524명이 찬성하는 네? 딱 한 명이 반대를 했네요. 뭐야? 반대인지 기권인지 한 명만 빼고요. 거의 뭐 99.9%라고 해야 되겠죠. 압도적인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대한민국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군부 정권을 조사하던 전두환이 군부 정치를 연장시킨 장본인이 되는 거죠.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참다운 민주주의, 민주복지국가, 우리가 정착시켜야 할 민주주의 등 민주주의라는 말을 무려 22번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대통령 1위로 기록이 됐는데 2위는 바로 친구인 21번을 쓴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거기죠? 민주주의가 참 고생한다. 네,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언론을 이용해서 자신을 영웅으로 만듭니다.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초호합한 경축 퍼레이드가 열리고요. 전두환을 신격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는데요. 당시 한 프로그램의 앵커 멘트를 보면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새 대통령으로 전두환 장군이 당선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고 있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나라에 전두환 대통령을 내려주신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찬양적인 내용이 좀 이거 진짜 이거 누구예요? 거짓말. 아니 맞는 얘기인데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맞았다고 맞는 얘기야 맞았어.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신문사도 그렇고 방송국도 그렇고 전부 그 기사를 전부 검열받았죠. 검열받았어요. 그렇기 통과돼야 때문에 방송이 돼. 통과돼야지 신문에 쓰고. 근데 그래서 옛날에 동아일보에서는 아예 그 뭡니까 백지로 그 띄워, 백지 백지 신문. 그건 유신 그건 유신 때예요. 동아일보 출신이 뭐 하나 제대로 이게 시기하고 이게 맞지가 않아. 정확히 말하면 1974년 5년에 당시 전두환 대통령을 실격한 방송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전두환을 신에 비유하는데요. 전두환 각하는 민족의 활력을 불어넣는 불교의 미륵불과 같은 존재. 이건 갑자기 그건데요? 네, 이런 내용으로 전두환을 거의 영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됩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그는 미륵불과 겹쳐지면서 바로 각하였음이 드러난다. 둘째, 날씨를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또 숭배가 되기도 하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 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 떠나시더니 돌아오신 오늘은 지루한 장마 끝에 남국의 화산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다라면서 가뭄과 장마까지도 주관한다고 네,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싱턴도 마찬가지거든요. 각하가 나타나면 이상하게 가뭄이 해소되고 겨울 추위까지 녹아내렸다. 단비를 몰고 온 전두환 대통령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의 보도진 80여 명과 국내 보도진 70여 명의 취재 경쟁이 2월 워싱턴 초겨울 비추위를 녹였다. 신문도 전두환 신화 만들기에 예외는 아니었다. 전두환 대통령을 신격화한 방송. 세 번째는 1981년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아세안 5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당시에 마치 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 수준의 행사가 열리는데요. 수많은 시민과 취재진을 동원해서 김포공항과 청와대는 물론 대통령이 지나는 서울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합니다. 당시의 중계 멘트도 압권인데요. 대통령 일행이 탑승한 특별기가 공항 활주로 동남 방향에서 서서히 기수를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착륙할 순간입니다. 만장의 많은 환영객들 수기를 흔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 착륙했습니다. 이게 딱 좀 이상해. 아니야 매우 잘한 거야. 이게 딱 조선중앙TV가 수령님께서는 이거거든. 만장의 많은 환영객들 수기를 흔들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국가 원수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존경과 반가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각별한 순간입니다. 청와대까지 이어지는 퍼레이드. 방송 차량도 그 뒤를 잇는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약속된 하차 지점엔 방송사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뜨거운 환영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는 시민들과 스스럼 없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국민과 함께 살고 국민과 함께 즐기며 호흡하는
서민 대통령의 참모습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모든 방송을 중단시키고 저것만 틀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먼저 봤다가 이제 요즘은 이렇게 제정상으로 돌아온 거를 보니까 저 때는 저게 저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때는 어려가지고 저는. 우리 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갔다 올 때 길에 나가서 이거 흔드는 걸로 동원됐어. 그게 대통령 올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색종이도 그렇게 막 뿌리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에 생생을 합니다. 대통령이란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다뤘는가. 그냥 긴 얘기가 필요 없죠. 지금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대로 답이 나옵니다. 우리 북한 뉴스 이렇게 보면 무슨 뭐 이렇게 주체 뭐 이런 아니 거 이거 있어. 들어서 거대한 군중들이 김정일이나 김일성 얼굴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전두환 때는 거대한 수천 명의 병사들이 막 몇 달 동안 혹독하게 연습을 해갖고 딱 하면 전두환이 나오는데 왜 우리가 북한보다 더 했느냐. 바로 옆에 이순자 얼굴까지 같이 나옵니다. 카드 섹션으로. 저 카드 섹션 보세요. 어머. 몇 픽셀이야 저게? 와. 3년 만에 발전하는 거야. 81년에서 10만 픽셀 되겠는데? 그러네. 고해상도.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고해상도가 된 거야 오른쪽으로. 대통령 영부인까지도 하고 있으니 남이나 북이나 정말 똑같았던 건데 우리가 북한보다 더했던 사례가 있는데 왜 심하냐. 뉴스 앵커, 뉴스 진행자는 가운데 서서 시청자를 향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위치에 전두환 사진을 이만큼 걸어놓고 앵커는 저 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설마. 우리 위대하시고 영명하신 영도자 각하를 전면에서 보여야 되니까. 저렇게 사진을 계속 네, 오른쪽에 걸어놓고 띄워놓고 해요? 앵커는 저 앵커가. 구석에 이제 찌그러져 앉아갖고 하는 거죠. 아니 앵커 원래 가운데석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혔던 기억은 굉장히 큰 대형 참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요. 비행기가 추락했던가 하여튼. 그런데 그날의 9시 뉴스도 별거 아닌 사소한 대통령 동정을 한참 깔아놓고 그다음에 그 사고가 그날 나옵니다. 메인 뉴스가 첫면이 아니고 무조건 전두환 무조건 대통령. 아니었어요? 무조건 전두환. 중국 민항기가 강원도에 그래. 착륙했을 때. 춘천에 항륙한 거. 그때도 전두환 대통령 뉴스가 1등이었고. 무조건 나올 거야. 진짜 이때 뉴스가 항상 첫머리 무조건 오늘 대통령은. 대통령. 그렇죠. 그 다음은 이순자 여사는 두 번째. 그러면 그게 땡전 뉴스라는 게 땡하고 하면 전두환 대통령 해서 땡전 그러니까 뉴스예요? 예전에 뉴스를 할 9시 땡 치면 전두환 대통령이 나온다 그래서 땡전? 땡전.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코미디도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코미디를 대놓고 전두환 대통령을 이렇게 막 희화하는 코미디가 아니라 저게 전두환 대통령 희화하는구나. 국민들은 아는데 대놓고는 안 하는 거. 그런 게 인기를 끌어요. 예를 들어서 회장님 같은 거 이런 거. 풍자 개그 같은 거. 풍자 개그가.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리즈가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대통령을 약간 희화하면서 대리만족을, 그러니까 억압된 그 어떤 이 감정을 조금 이렇게 풀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전두환 제가 띄워드릴까요, 그럼? 해보시죠. 전 대머리입니다. 두 발이 없다는 뜻이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뭐 이렇게. 그런데 무지하게 많아요. 미팅도 전두환 미팅이 있었던 것 같아. 그죠? 파트너가 있잖아. 로미오 파트너 누구예요? 줄리엣. 뭐 이몽룡, 성춘향. 이렇게 이제 쫙 나. 그럼 제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몽룡 뽑고 여기 성춘향 뽑았잖아요. 저기 박종진이가 전두환 뽑았어. 성춘향, 너 내 옆으로 오고. 아니다. 야, 박은지, 너 내 옆으로 와. 야, 성춘향, 너는 좀 오래된 아나운서니까 저 김갑수 옆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지가 막 섞어놔요. 섞어놓고선 어떻게 하냐면 이순자 표를 가진 사람한테 괜찮겠어요? 물어봐. 그럼 이순자가 지 옆에 파트너 시원찮잖아요. 다 다시! 싹 다시! 싹 다시! 이순자 패 가진 사람이 왕이야. 방송 나가면 대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아니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대학생들이 하고 싶을 것 같아 왠지. 미팅 진짜 많이. 그럼 이순자 대통령이네. 이순자 여사가 최고 권력자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자, 전두환은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계를 평정했지만 재계까지 정복하고 싶어진 전두환은 절대 권력을 위해서 재벌을 소탕하는데요. 기업을 통폐합시켜서 정부가 관리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 통폐합을 쉽게 설명하면은 서울에서는 자동차는 강용석만 만들어라. 그리고 부산에서 김치는
김성경만 만들어라. 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아예 폐지하도록 만든 것을 말합니다. 이전까지 자유로운 경쟁 구조로요. 문어발 확정 사업을 하던 재벌들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네, 전두환은 10대 재벌들을 차례로 소탕합니다. 당시 재계 서열을 살펴보면 1위가 현대, 2위가 삼성이었습니다. 전두환의 첫 번째 표적은 당연히 현대 정주영 회장이었죠. 전두환 정부는 비슷한 계열사를 두고 있던 현대 정주영 회장과 대우 김우중 회장을 불러놓고 기업 통폐합에 찬성하라면서 현대 정주영 회장에게 현대차와 현대양행 중 하나를 대우에 넘겨라 라고 합니다. 당시 현대차와 현대양행을 현대의 양대 주력 사업으로 키워가던 정 회장은 나는 찬성 안 한다. 내가 만든 사업체를 어렵다거나 이득이 많이 난다고 해서 누구한테 넘겨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열의를 보였던 두 기업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양행입니다. 근데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일단 현대양행은 뭐 하는 회사냐면 발전 설비라든지 건설 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의 전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 쪽이고 이미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거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사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부 발주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거는 사업성이 그냥 말하자면 들어오는 돈이 보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현대자동차는 도대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한국같이 쬐끄만 나라가 자동차 경쟁이 돼? 라고 다들 굉장히 미래를 불안하게 보던 그 시점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대목대목 큰 선택과 판단에 있어서 상식을 뛰어넘는 판단을 많이 해서 그런 건데 그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해서 전 세계에 겨룰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내수, 우리나라도 마이카, 개인들이 자가용을 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어떤 예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현대양행처럼 돈벌이가 보장된 그리고 이미 자기 투자가 많이 했던 회사, 그다음에 자기가 판단하기에 전 세계를 무대로 공략하기에 정말 큰 도전의 대상인 현대자동차.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또 거듭한 거죠. 근데 정주영 회장이 이렇게 호락호락 또 선택을 하고 호락호락 전두환 대통령한테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황소처럼 또 밀어붙여요. 자기가 어떻게 살려놓은 회사인데 그 무소불위의 막강한 힘에도 굴복을 안 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정주영 회장한테 협박을 하냐면 너 말을 안 들으면 공수부대 투입시켜서 다 그냥 싹 현대으로 밀어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제 난 이제 회사 다 거덜나게 생겼구나 하고서는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승낙을 하는데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사인은 죽어도 못하겠다. 그리고 오른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시 사장이죠. 야 네가 가서 사인해라.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가서 서명을 하죠. 네, 정 회장의 도장을 들고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다시피 한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은요. 선뜻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군부는 밤새 회유와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사장은 끝내 도장을 찍지 않고 서빙고 분실을 나오게 됩니다. 한편 뜬 눈으로 이명박 사장을 기다리던 정 회장은 이명박 사장을 보자마자 자네 눈에서 피눈물이 난다 라면서 놀랐다는데 거울을 보니까 진짜 눈에서 붉은 액체가 흐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출처가 이제 그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나오는 거고요. 이거 이 전에는 저 신화는 없다라고 95년에 썼던 책 거기에 요 말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MB 본인이 눈에서 피눈물이 났다고 하니까 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 이때 오너가 아니잖아요. 왕 회장한테 어떻게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빨간 안약을 좀 넣고서 빨간 안약이 있대. 아니 안약에다가 그건 아니다. 안약에다 색깔 좀 색소 좀 타가지고 돈 받고 온 사람한테 그 빨간 안약 이게 말이 돼? 아 그런가? 다 다른 사람들을 본인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 결국 정주영 회장은요 끝까지 저항하다가 현대의 문을 닫을 수는 없다면서 자신의 심장 반쪽과도 같은 기업 하나를 대우 김우중 회장에게 내주게 됩니다. 당시 대우 김우중 회장의 회고록을 보면은 나는 젊고 정 회장님이 선배이시니까 먼저 고르십시오. 저는 남는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심 정 회장님이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발전 설비를 선택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엉뚱하게도 현대 자동차를 집더라고요. 이렇게 소회를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현대 양행을 넘겨야만 했던 타이에서 넘겨야 했던 정주영 회장 분해서 잠도 못 잡니다. 내 회사인데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래서 도장 찍고 나서도 포기를 못해서 인수자가 이제 김우중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명박 사장 보내갖고 김우중 회장한테 쫄르는 거죠. 좀 시기라도 좀 미뤄달라.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봐. 그게 김우중 회장도 입장이 난처하죠. 그리고 뭘 받는지가 또 어느 게 난지도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인수 날짜를 계속 미뤄줬다고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면 이명박 사장이 또 찾아와서 좀 한번 좀 미룹시다. 예, 도장은 찍은 상태예요. 저쪽에서 받은 서류만 완성하면 되는데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대우 쪽에서 인수를 다 하게 되죠. 사실 이거 우리 IMF 때도 봤잖아요. 빅딜 한다고 이렇게 기업 교환하고 이런 형태로 했는데 그때 뭐 주고 받는 거라도 있었지. 이때는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 양행이라는 알짜배기를 넘긴 다음에 뭐 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10원 한 푼 못 받은 거에 보면은 왜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 보니까 계약 조건 자체가 이미 이거 우선 인수를 먼저 하고 결제 대금 또는 그 보상은 나중에 하는 형태로 계약서가 돼 있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보면은 그 당시에. 거기다가 그래서 대우 측에서 그러면 현대 측에 제공하기로 한 것이 대우 빌딩을 나중에 매각해서 대우 빌딩 매각 대금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대우가 이제 부도나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그 매각 대금 같은 것들도 받아내지 못한 거고 현대 입장에서 그냥 하나 그냥 준 거죠 회사를 그냥 하나 준 셈이 아니 근데 됐죠. 이거는 80년대고 대우가 부도난 건 한참 이후인데도 그러니까 공으로 그때까지 넘겼다니. 계속 유예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 공으로 못 받고 넘긴 거야. 그랬던 거예요. 왜냐면 결제 대금을 나중에 준다 이렇게 해놔서 10년 후, 20년 후까지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경련 회장을 그때 연임하고 있었어요. 연임했어요. 그러니까 전경련 회장에서 사퇴하지 않으면 전경련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겠다. 경제단체 아주 다 통폐합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나와요. 통폐합 무슨 뭐 그렇지. 그런데도 꿋꿋이 사퇴를 안 하고 전경련 이제 슬슬 언론 프레이를 합니다. 외신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신군부에 압박을 해요. 왜냐면 나는 못 물러난다. 이때는 진짜 버텨요. 그래서 전두환도 결국은 왕 회장을 물러나게 못해요. 전경련 연임을 해요. 결국 끌어내리지 못해요. 역시 이런 거 보면 또 왕 회장의 깡은 그 전두환의 깡보다 조금 더 세지 않았나. 대단해요, 왕 회장. 전두환 정부의 현대 양행을 뺏긴 정 회장은 두고두고 일을 갈게 됩니다. 훗날 50 재판 당시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서 전두환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재단의 기부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폭로를 하게 됩니다. 정주영 회장은 전두환에게 돈을 바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라고 증언하면서 처음엔 정경련 회장으로서 업체별로 할당에 100억 원을 걷어서 기부를 했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100억 원씩 3년간 계속 걷으라고 요구해서 나중엔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으로 기부액이 늘어나서 매우 힘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1992년에 정 회장이 가족들의 만류에도 대선에 출마한 이유 역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그때의 분노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계 순위 4위였던 대우, 김우중 회장은 정 회장의 현대 양행을 인수를 했으니까 그냥 생각하기로는 뭐 현대 양행 인수했으니까 좀 결과가 좋았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의외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처음엔 덕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죠. 당시 대우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은 발전 설비 사업에 특히 애착이 많았던 김우중 회장은요, 정 회장에게 현대 양행을 넘겨받기 이전부터 현대 양행을 인수해서 대우중공업과 합병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현대 양행을 넘겨받은 이 김우중 회장은요, 한국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대우그룹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너스 가운데 50%를 떼어서 현대 양행 직원들의 밀린 급여를 지급하고요, 1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사업에 열의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김우중 회장은 뭐 가져온 회사 잘 키워가지고 알짜배기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3달 만에 이제 뒤통수를 맞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는데 사업 부진을 빌미로 전두환 정부가 한국중공업을 공사화하겠다, 즉 중공기업화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한국중공업은 전두환 정부의 손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을 계기로 김우중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대우 몰락의
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중공업 관련된 사건인데 기업을 어떻게 되면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 넣어가지고 투자도 해서 좀 모양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두환 정부한테 넘긴 꼴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기업 간의 어떤 그 빅딜 경쟁 이런 데서 승리자가 없는 상황이고 유일하게 전두환 정부만 승리한 그런 꼴이 나오게 된 거죠. 전두환 정권이 정주영 회장 대신 정경련 회장이 앉히려고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이었습니다. 이 박태준 회장은 5.16 이후 박 대통령으로부터 박태준은 건들지 마라라는 뜻의 종이 마패를 받았을 정도로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인데요. 연이어 대통령이 된 전두환이 박선배라고 불렀을 만큼 아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해요. 박태준은 전두환 정권 당시에요. 전두환 정권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전두환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서 민정당 대표위원, 민자당 최고위원 등 집권당의 얼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박태준 회장은 추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전두환이 이끄는 신군부 세력은 5.18 민주화운동 등 집권 과정의 불법성과 잔혹성을 감추기 위해 각계의 민간 엘리트를 차출해서 얼굴 마담 역할을 시켰는데 나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협조하고 정치에 입문한 건 모두 포항제철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러 차례 해명하게 됩니다. 하여간 절반의 본심이고 또 절반의 변명이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두 분의 정략 결혼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박태준 회장 그 딸이죠. 박경화 씨하고 전두환 대통령의 전재용 씨로 제가 아는데 둘째 아들. 네네. 그게 결혼인데 뭐 여러 가지 점에서 정략 결혼이라고 보여지죠. 사돈지간. 그래서 1990년에 둘이 이혼을 결국 해버리는데 이때 당시 전 대통령이 이제 백담사가 있을 때예요. 그래갖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 그래갖고 하여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뭐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는데 자식 이길 수가 없죠. 그때 당시 업계 1위는 현대, 정 회장은 현대 양행을 빼앗겼는데 2위였던 삼성은 괜찮았나요? 좀 살았나요? 괜찮지 않았죠. 삼성 이병철 회장은 16년 동안 일궈왔던 정말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기업이었죠. 국내 최대의 방송사 TBC를 전두환 정권에 빼앗기게 됩니다. 정재계를 평정한 전두환은 언론까지 접수하게 이르는데요. 언론도 기업처럼 통폐합시켜버리는데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곳을 강제 통폐합하고 1,300명 이상의 언론인을 강제 해고합니다. 신문사는 각 지역에 하나씩만 두고요. TV는 공영방송 체제로 KBS와 MBC로 네트워크를 이원화해서 방송 매체를 장악한다는 의도였습니다. 네, 이병철 회장이 왜 이걸 했냐면 이제 정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언론으로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TBC. 이때 TBC의 영향력이랄까 저거는 지금으로 말하면 SBS하고 MBC 합쳐놓은 정도. 그러니까 재밌는 건 여기서 다 했죠. 여기서 다 했어. 오늘날 방송의 모든 걸 보여줬다 이렇게 말할 수. 그러니까 TBC에서 나오는 프로가 그냥 다였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 1970년에 잘 아시는 아씨. 아씨가 그때 얼마나 폭발적이었냐. 그렇죠. 시청률이요 70%.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그거 어떻게 아시네? 서방님 알아서 이게 언제 처음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TBC가 얼마나 인기였는지는 그냥 긴 얘기 말고 딱 하나만 얘기하죠. 쇼쇼쇼. 프라이보이 프라이보이. 프라이보이 쇼쇼쇼가 나중에 허참도 했는데. 그때 국민들은 TBC는 쇼쇼쇼, MBC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지. 이 두 프로그램 보고 살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재밌는 거였어. TBC 대표 프로그램 하면요. 코미디 황제 이주일을 세상에 알렸던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 좀 나중이지. 좀 오리걸음인 양 뒤뚱뒤뚱 걸으면서 수지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하여튼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얼굴이 잘났으면 앞줄에 섰을 것은. 맞아. 하여간 수많은 유행어를 탄생시켰던 이주일은 당시에 최고의 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TBC의 만화와 영화를 보지 않고 자란 세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을걸요. 그렇지. 저를 포함해서. 황금박쥐. 뭐 황금박쥐, 독수리 오영재, 그랜다이저, 슈퍼맨,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와 이게 진짜 저는 원더우먼 주제가가 기억나요. 진미령 씨가 불렀던 건데요. 원더우먼. 나르는 원더우먼 뭐.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조치로 16년 동안 일궈왔던 이 알토란 같은 방송사를 국가에 아무런 조건 없이 넘기게 된 이병철 회장은
포기각서에 서명하면서 통안의 눈물이 아니야. 흘렸다고 엉엉 합니다. 소리내 울었다고 전해지죠. 소리를 막 내서 얼마나 억울할까. 뭐 거의 뭐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실 때 유언이 네. TBC를 꼭 찾아라. 이게 유언이었대요. 눈물을 흘린 건 이병철 회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TBC의 마지막 방송이 있던 1980년 11월 30일 밤 11시 50분.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온통 눈물바다였는데요. 황인용 아나운서가 기억나. 이제 5분 남았습니다. 10분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정말 헤어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남은 5분이 너무 야속합니다. 10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이 10분이 될 수는 없습니까? 무대에 섰던 가수 이은하 씨는 비장하지 않게 우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전두환 정권의 지시를 어기고 흐느끼면서 노래를 불러서 수개월간 방송 출연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온 저희 TBC가 이제 감회 깊은 시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눠야 할 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숨막히는 그런 작별의 말씀은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수 이은하가 여러분들 TBC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네. 아직도 너 하나만. 나는 너를 기다리네. 아직도 잊지 저렇게 울었다고 수개월간 정지를 시켰다는 거죠. 네. 방송 정지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두환의 재벌 소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전두환이 이렇게 재벌을 이렇게 소탕하고 이런 일을 한 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섣불리 이제 판단할 수는 없지만 1980년에 우리나라 경제가 그 한 20년 전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81년부터는 또 굉장히 고성장을 해가지고 한 7, 8년 3저 현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았는데 그때 80년에 그 무슨 얘기가 많았었냐면 중화학공업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중복 투자 뭐 이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해가지고 이때 그 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해서 했던 것들이 주로 중화학공업에 있어서 이거 정리를 좀 했던 거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 문제는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 봤을 때는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었던 거 아닌가. 기업도 없어지고 살리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장 가야 논리로 돼요. 가야죠. 절대 시장 논리로 가야 되는데 이 기업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 주체로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한 것은 난 굉장히 손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그룹 같은 거 강제로 없앤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큰 기업이었다고. 우리나라 5위였어요. 만약에 국제그룹 안 없앴으면 지금 뭐 LG 정도의 규모로 글로벌 기업으로 상당한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공헌했을 수 있고. 1980년 서울의 봄. 봄날은 결국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이 민주화에 대한 희망과 좌절이라는 이 양극단의 감정이 동시에 존재했던 그런 한 해는 저물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 전두환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화려한 시작을 알렸죠. 네, 1980년 서울의 봄. 그 후에도 끊임없이 봄은 찾아옵니다. 네. 전두환 역시 35년째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35년간 전두환의 봄은 어땠을까요? 1981년 봄에는 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성기를 누렸던 전두환. 그러나 1989년 봄엔 백담사에서 쓸쓸한 봄바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백담사 생활에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전두환은 스님들 앞에서 나를 쫓아낸 사람들이 미워서 하도 일을 갈았더니 일을 몽땅 못 쓰게 됐다라고 말해서 폭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90년 봄에는 차남 전재용 씨가 박태준 회장의 딸인 박경화 씨와 극구 말렸던 이혼을 감행을 해서 아버지로서 큰 시리에 빠졌다가 5년 뒤 1995년 봄엔 막내 전재만 씨를 결혼시키면서 다시 기쁨을 만끽하게 됩니다. 네, 1997년 봄 전두환은 진짜 생명이 소생하는
그런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 YS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그해 봄에 아내 이순자 여사의 회고록 덕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돼가지고 진짜 생명 건졌네. 죽다 살았습니다, 진짜. 네. 그다음에 1999년 봄에는 현직 대통령인 DJ에게 북한의 이곳저곳을 자유스럽게 방문해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다니고 싶다면서 북한의 특사로 다녀올 의향을 비쳤는데 당연히 무산됐죠, 보면은. 예. 2003년 봄엔 추징금 미납 사건으로 법정에 출두해 전 재산이 29만 원이다라고 발언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2008년 봄엔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감정이 안 좋다는군.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해서 또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2007년 봄에는 차남 전재용 씨와 탤런트 박상아 씨의 결혼설이 터져서 대중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고 결국 박상아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죠. 2009년 봄에는 서거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꿋꿋하게 버티지 그렇게 가냐 조금만 더 버티지라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또 됐죠. 2013년 봄에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장에 참석했는데 매번 대통령 취임식은 봄에 열리거든요. 여기 매번 참석합니다. 그 열의와 건강도 좋지만 조금 얼굴이 조금 두껍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85번째 맞이한 전두환의 봄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순자 여사의 75번째 생일 파티 기사가 인터넷 기사에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다정하게 식당에 행차하는 부부의 금술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 기사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1,105억 원의 추징금 미납금도 그들의 사랑을 막지 못했다라고 기자들이 썼죠. 전두환은 지금 2015년 또 다른 서울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매우 흐림이었습니다. 2015년 서울의 봄은 어떤가요? 정치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서울의 봄을 항상 맑음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강정이에요.